지난번에 권리분석의 기초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서부터는 권리분석 파트에서 각 개별 권리마다 따로따로 경매에서 이런 권리들이 어떻게 작용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편 권리분석 첫 번째 주제는 저당권과 가압류의 분석입니다. 교재 153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저당권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저당권과 저당권에 있어서의 특수한 형태인 근저당과 공동저당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압류 분석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당권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이 뭐다라고 하는 것은 워낙 많이 얘기해서 특별하게 저당권에 관한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당권은 물건이고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담보물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그 교환 가치를 저당권자한테 넘겨줌으로써 저당권자가 그 교환 가치만을 제한적으로 지배할 때 이를 담보물건이라고 하는데 담보물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당권입니다. 오늘날 저당권은 담보의 왕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실무상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교재 154페이지 바로 갑니다.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되고 저당권 설정 등기도 해야 합니다. 즉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 1억 원만 빌려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을이라는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하라 그러면 돈 빌려주겠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좋다 내가 이 부동산을 너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겁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저당권 설정해 줄래? 좋다 저당권 설정해 주겠다. 저당권 설정에 합의가 있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저당권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까지 해야 됩니까? 물권 변동의 형식주의 원칙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해야 되죠. 그래야 저당권자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에서는 늘 여러분들이 이 저당권의 법률 관계에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했다. 채무자 갑소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채권자인 을은 채권자이고 갑은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을은 여기서는 저당권자이고 그 다음에 갑은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돈 1억 원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고 하는 이 채권 채무 관계, 요거는 채권 관계입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저당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물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라고 한다면 두 건의 계약이 있는 겁니다. 1억 원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 돈 빌려주고 돈 꿔주고 하는 이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으로 갑니다. 1억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돈 빌려주고 돈 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당권 없어도 채권 채무 관계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까지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채권을 확실하게 만족받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아시고 그 다음 무슨 설정자, 앞으로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지금 얘기하는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설정자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설정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죠. 지상권이나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설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정해 주는 사람 누굽니까? 소유자죠. 따라서 무슨 설정자라고 나오면 소유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 저당권 설정자, 부동산 소유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와 저당권자,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동일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분리되는 예외적 법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가가지고 돈 1억 원 빌려달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갑이 담보로 제공할 만한 부동산이 없으니까 자기 장인어른 찾아가서 장인어른 나를 위하여 장인어른 부동산을 이 은행에다 담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가지고 담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채무자는 갑이죠. 저당권 설정자는 누굽니까? 저당권 설정자는 장인어른이죠. 담보 제공자. 이처럼 채무자가 아닌 담보 제공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자기 물건으로 보증 쓴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런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서 저당권 설정해 줄래? 좋다, 저당권 설정해 줄게.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하게 되면 저당권자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저당권은 대표적인 담보물건인데 저당권에 있어서는 이 담보물건의 통유성이라고 하는 것, 담보물건이라면 공통적으로 이러한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내용이 무엇이다, 특히 부종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볼까요? 갑소유 부동산에 을이 돈을 1억 원을 빌려주고 갑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설정 왜 한 겁니까? 법은 상식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돈 빌려준 거 떼일까봐 확실하게 채권의 만족을 받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한 거죠. 저당권 설정한 것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돈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따라서 주된 것은 뭐고, 주인공은 뭐고요? 주인공은 채권이란 말입니다. 채권. 피담보 채권이고 저당권은 이건 수단이란 말입니다. 수단. 그래서 이거를 주종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주인이고 저당권이라고 하는 담보물건은 종된 지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인이 있어야 종이 존재하는 거죠. 누구네 집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없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당권에서 마찬가지로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만이 저당권도 존재하고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저당권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즉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건은 피담보 채권의 종노릇한다. 늘 운명을 같이 한다. 자,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만이 담보물건도 존재하고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거나 하는 등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면 담보물건도 따라서 같이 소멸한다. 피담보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성격을 부종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저당권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서는 이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게 되면 저당권도 같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건은 늘 피담보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성격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피담보 채권의 종노릇한다, 부종한다라고 합니다. 수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주인이 가면 어떻습니까? 종은 그 뒤에서 고개 숙이고 뒤에서 한 2걸음, 3걸음 뒤에서 따라가죠. 피담보 채권이 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인공.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게 되면 그러면 담보물건은 뒤에서 같이 따라다닌다, 수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반성. 불가분성은 담보물건은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상대의성이라고 하는 개념, 그런 개념은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경매 절차에서는요, 저당권은 선순위든 후순위든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들 중에서 최선순위가 말소기준권리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권리들은 모두 매각으로 같이 소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소기준권리로 되는 권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적어도 70% 이상의 그런 사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당 근저당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저당권에 피담보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에 있어서의 피담보 채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 피라고 하는 말은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 채권, 이를 피담보 채권이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가압류나 가처분 쪽에 가게 되면 피보전 권리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피보전 권리, 이 말이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이 되는 권리, 피보전 권리. 피담보 채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 채권, 이것을 피담보 채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당권의 본체적 효력은 그 채권을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 채권이다라고 한다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는 채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바로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민법 제360조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 즉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 즉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저당권 실행 비용, 이것을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한다, 즉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연배상, 지연이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자는 약정한 이자, 그 기간 동안의 이자는 다 담보됩니다. 그러나 지연이자는요, 말은 이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겁니다. 지연배상입니다. 지연이자라고 하는 말은 지연배상인데, 지연이자는 무한정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지연이자는 이거는 1년분에 한해서만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근저당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게 된다라는 것은 뒤에서 다시 근저당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실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경매에서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와 따라서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경매에서 들어가는 비용, 이게 바로 저당권 실행 비용이거든요.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로 가려고 하게 되면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가? 신문 공고료, 송달료, 현황 조사 비용, 감정평가 비용, 각종 이런 비용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은 그 비용을 먼저 예납해야 됩니다. 예납하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 부동산이 매각돼서 이것이 배당하기 전에 매각대금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경매 비용을 예납한 사람에게 그거를 먼저 돌려줍니다. 따라서 저당권 실행 비용, 즉 경매 비용은 이건요, 배당 이전의 문제란 말입니다. 우선 변제 이와 같은 배당 이전의 문제란 말입니다. 따라서 저당권 실행 비용을 이것을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난센스입니다. 우리 민법 3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당권 실행 비용도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당 이전의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서 부합물, 종물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자, 부합물, 종물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부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자, 지금 이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건물에 달린 여기서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에 있는 보일러, 이런 것들을 이것을 부합됐다, 이 건물에 부합됐다라고 해가지고 구성부분으로 됐다, 이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됐다, 이것을 부합됐다라고 하고, 여기 부합된 물건을 부합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이 부합물에도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갑의 이 건물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이 건물은 이것은 연탄 보일러 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다가 도시가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도시가스 보일러를 설치했단 말입니다. 도시가스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면 이 집이 도시가스 보일러 집으로 바뀐 거죠. 도시가스라고 하는 도시가스 보일러라는 것이 이 집에 구성분화된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이것을 부합됐다라고 하고 이런 것을 부합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을이 여기서 저당권 설정할 때는 연탄 보일러 집이었었죠?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도시가스 보일러가 설치된 것 아닙니까? 저당권 효력은 이 부합물에도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 말입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당권자가 나중에 갑으로부터 돈 못 받았으면 이거 한꺼번에 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게 매각 대상으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매각 대상으로 돼서 낙찰자한테 넘어오게 되면 낙찰자는 당연히 이 부합물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가스 보일러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성 부분으로 된 거 모두 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경매의 대상이라는 얘기고 경매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낙찰자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물건이 다른 물건에 합쳐져서 구성 부분으로 됐을 때 이것을 부합되었다라고 하고 그런 물건을 부합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종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물에 주물에 상용에 공하는 것을 이걸 종물이다라고 하는데 주물에 상용에 공한다 말이 어렵네요. 주물에 일상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다 편할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에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갑이 여기다가 창고를 졌습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요게 주물이고, 이게 주물이고, 여기에 따로 지어진 창고, 이게 뭡니까? 이게 종물이죠. 종물인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법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과 늘 운명을 같이 하죠. 주종관계죠.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여기다 종물이 창고가 지어졌다. 저당권 효력은 저당권 설정 위에 여기 지어진 창고에도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라는 얘기는 주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종물도 당연히 이것이 경매의 대상이고 당연히 경매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낙찰자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부합물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부합물과 종물은 모두 다 주물과 마찬가지로 경매에서의 매각 대상이고 경매의 매각 대상이라는 얘기는 낙찰자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단하게 써놓은 것은 부합물이 뭐고 종물이 뭐다라고 간단하게 써놓은 그런 얘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경매에서는 매각 대상인 것은 만약에 여기서 주물로서 건물이 있고 여기서 종물과 부합물이 있단 말이에요. 종물과 부합물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매각 대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포함되었다라고 한다면 모두 매각 대상이고 반대로 감정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매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정원수, 정원석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수, 정원석이 때로는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별것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감정평가 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낙찰자의 소유권 넘어옵니다. 그러나 그 정원수, 정원석이 여기서 별도로 감정평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고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낙찰자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부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이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건물이 있고 여기가 창고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종물로서 이 주물과 항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주물만 감정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종물도 감정평가합니다. 이 창고도 감정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주물이 이게 1억 원이다. 이 종물 창고가 이게 3천만 원이다. 라고 합쳐서 1억 3천만 원 이렇게 감정평가한단 말입니다. 감정평가하였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이것도 매각 대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물과 종물이다 라고 하는 이 실제법상의 문제로 따지지 말고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되었는가 즉 매각에 포함되었는가 안 됐는가 낙찰자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가 안 넘어오는가 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 다음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 설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지상 건물에도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에만, 건물의 저당권은 건물에만 미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 예외적으로 저당권자가 토지와 그 지상 건물까지 일괄금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 쪽에서 법정 지상권을 공부하면서 먼저 배우겠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저당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원칙적인 효력은 우선 변제적 효력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한 이유가 뭔가? 채권자가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자,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자가 만족을 받는 방법은, 자, 저당 목적물의 매각대금,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저당권의 모습입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갑소유의 부동산에, 아까 부종성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같이 설명해 볼까요? 갑소유 부동산의 을이 1억이라고 하는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게 하여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저당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도 존재하고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피담보 채권, 1억이라는 피담보 채권이 이것이 만약에 변제나 아니면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됐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소멸합니까?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합니까?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하죠. 피담보 채권을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한다. 저당권이라는 실제법상의 권리도 당연히 소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당권이 인정되려고 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 계약만 해서는 안 되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돼서 소멸된 경우에 그럼 이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하는가, 말소 등기를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하는가라는 얘기예요.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이라고 하는 실제법상의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 겁니다. 그럼 이 저당권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 그냥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저당권 등기는 뭐냐 이거죠. 이 저당권 등기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자, 여러분요, 등기라고 하는 등기와 권리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는 권리의 표상이라고요. 껍데기라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시하게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저당권이 없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등기부에는 저당권 등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당권 등기는 이거 뭐라고요? 무효인 등기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권리와 권리의 표상으로서 등기를 일단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저당권자가 만족을 받는 방법은 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가 저당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갑소유 부동산에 을이라고 하는 근저당권자가 있고 병이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있고 정이라고 하는 이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편의상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은 2억, 전세금 1억, 자, 이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 1억 이렇게 됐다라고 합시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이것이 X라는 사람한테 매각되었습니다. 매각됐는데 매각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2억 8천에 매각되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난번도 얘기했다시피 저당권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은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지 간에 선순위든 후순위든 그 명칭이 저당이든 근저당이든 공동저당이든 이런 거 묻지 않고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랬죠. 따라서 이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으로서 소멸합니다. 소멸하고 나머지 다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2순위의 권리자인 전세권자는 여기서 방 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2억 8천이 배당될 때 어떻게 배당됩니까? 이 순서대로 배당되겠죠. 그러면 2억 원 배당되고 전세권자한테 8천만 원 배당되고 전세권자는 2천만 원 받지 못하는 거죠. 2천만 원 받지 못하고 그러면 그 전세권자는 나중에 여기서 자기가 전세금 1억 원을 다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순위 저당권자 정예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얘기입니다.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선순위든 후순위든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돈을 다 받든 못 받든 다 매각으로 소멸한단 말입니다. 저당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저당권은 다 소멸합니다. 의뢰 근저당뿐만 아니라 정의 2순위 저당권도 당연히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말소된다라는 얘기, 등기가 말소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은 실제로 돈 하나도 못 받았죠. 저당권이 소멸됐단 말입니다. 근데 저당권이 소멸됐다고 해가지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된 건 아니라고요. 정은 갑수에 돈 빌려주고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해서 샀습니까? 설정했는데 이것이 경매로 넘어가서 저당권은 힘도 못 써보고 저당권이 소멸된 것 아닙니까? 저당권 등기가 말소된 거죠. 피담보 채권 1억 원은 돈 못 받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저당권이 소멸됐다고 해가지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야. 자, 피담보 채권은 그냥 남아있단 말입니다. 근데 전에 1억 원 이거 뭡니까? 우선 변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채권으로서 1억 원이었었죠. 그런데 저당권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선 변제 받지 못한 우선 변제권이 없는 일반 채권이죠.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부정성 원리로. 그러나 저당권이 매각 등으로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이 소멸된 건 아닙니다. 피담보 채권은 그냥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자가 만족을 받는 방법은 자,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만족을 받는 것은 우선 변제 받는 거죠.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자는 동시에 채권자 아닙니까? 저당권 동시에 채권자니까 일반 채권, 단순한 채권자로서 만족을 받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 정은 담보로 잡은 갑소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됐는데 돈은 다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1억이라는 채권 남아있는 거죠. 돈 1억은 못 받은 거죠. 갑에 나중에 이러한 부동산, 다른 부동산의 경매로 A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해서 이것이 Y라는 사람한테 매각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은 갑에 대한 채권자 아닙니까? 따라서 갑의 다른 재산이 경매로 다시 넘어갈 때 여기서 나도 갑에게 돈 1억 원 받을 거 있다라고 하면서 배당 참가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는 이 부동산은 담보로 잡아놓은 부동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변제가 아니라 일반 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안분 배당되는 관계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당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는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당 목적물이 아닌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다른 채무자의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는 그때는 우선 변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일반 채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